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의 재혼과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지만 진심, 어린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나이에 관계없이 신중한 선택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상당히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백년해로 달하는 사고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면서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 재혼을 통해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배우자의 사별 이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다시 젊음을 느껴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재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노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노년층은 만년에 누군가와 함께하며 외로움을 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년층이 재혼을 결정할 때는 많은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한 몇몇 분들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이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씨의 이야기. 올해 63세이며 퇴직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달 퇴직연금으로 약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자녀들은 타지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사교 댄스를 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댄스 파트너로 매우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지은 씨와 저는 지난 2년간 함께 춤을 추며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춤을 추면서 대화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정말 미인이었고 지금도 매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낭만적이고 유쾌한 여성이라서 저와 매우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 씨 역시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듯했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제 집에 초대했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꾸미고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저녁 식사 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장미꽃을 꺼내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매우 감동했습니다. 제 고백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평범하면서도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고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는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지은 씨가 60대임에도 욕구가 강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필요로 여겨지는 것은 남성에게 기쁜 일이지만 매일 밤 그녀의 요구를 감당하기란 제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성격이 좋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고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할 때마다 최대한 맞춰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많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쳐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저를 무능한 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만큼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욕구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꺼냈을 때 그녀는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거실에서 따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고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었고 저는 끝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5개월 만에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정말 괴로웠다. 남자로서 여자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지은 씨가 원할 때마다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매일 기운이 없고 온몸이 나른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내 건강이 심각해질 것 같았다. 나는 지은 씨에게 조금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몹시 화를 내며 나를 쓸모없는 남자라고 욕했다. 결혼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너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다. 우리 나이도 있는 만큼 서로를 배려하며 지내면 좋지 않겠냐고 물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우리의 몸도 이런 소비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너는 오직 본능에만 충실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니 이혼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지은 씨는 오히려 반대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민 끝에 서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겉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옷을 입었다. 잠옷도 점점 더 노출이 심해졌다. 내가 물어보면 그녀는 옷 입는 것은 자기 자유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거실로 방을 옮겨 따로 잠을 자야 했다. 우리 집은 방음이 좋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의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었고 나는 거의 매일 불면증에 시달렸다. 결국 한 번은 수면 부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남은 것은 끝없는 다툼뿐이었다. 결국 나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렇게 우리는 재혼한 지 겨우 5개월 만에 이혼했다. 나조차도 너무 허망하고 씁쓸했다. 박 씨의 이야기. 올해 64세이며 전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다. 결혼 전 우리는 서로 알지 못했다. 중매로 만난 사이였다. 결혼 후에도 깊은 정이 생기지 않았다. 전 아내는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나는 일이 바빠 잦은 야근과 출장이 많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전 아내는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었고 결국 우리는 이혼했다. 어느 날 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때 수진 씨도 같은 식당에 있었다. 결제를 하려던 그녀는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했다. 계산대에서 상황이 커졌고 직원들도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녀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했다. 수진 씨는 매우 고마워했다. 휴대폰이 없던 그녀는 내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집에 돌아간 후 나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나중에 나는 수진 씨가 올해 58세이며 이전에는 은행에서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퇴직한 지 몇 년이 되었고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지내왔다. 나는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수진 씨를 적극적으로 만났다. 아마도 수진 씨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연애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정말 잘했고 아낌없이 대했다. 우리가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수진 씨도 청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추가로 귀금속도 사달라고 했다. 그 정도는 나에게 큰 돈이 아니었다.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결혼을 위해 나는 앞뒤로 약 2,000만 원을 썼다. 하지만 결혼 후의 생활은 내가 상상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진 씨가 나에게 꽤 괜찮게 대해주었다. 집안일은 가사도우미가 맡았고 그녀도 가끔은 직접 요리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가 매달 자신의 아들에게 약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어떤 남자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녀의 친아들이었고 이미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너무 따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갔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 씨는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아들에게 집 한 채를 사주길 바랐다. 아무리 내가 아낌없이 대한다고 해도 집 한 채를 선뜻 사줄 수는 없었다. 지금 집 한 채를 사려면 최소 1억 원은 든다. 게다가 그 집은 나중에 내 딸에게 줄 계획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때부터 수진 씨는 나에게 싸늘하게 대했다. 사사건건 불만을 드러내며 자주 다투었다. 참다 못한 나는 결국 화를 냈고 우리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나는 그녀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이제는 내 집까지 원했다. 이대로 그녀와 계속 함께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서로의 이익이 얽힌 복잡한 상황 끝에 우리는 결국 이혼했다. 현실에서 많은 노년층이 재혼 후에도 행복하지 않다. 어떤 노인은 무료 가사 도우미를 찾기 위해 재혼하고 어떤 노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탐내기도 한다. 결국 진심으로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도 크기 때문에 섣불리 결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재혼을 고민하는 노인들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서울봉은사 입구에는 이런 대련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찌 그리 뜻대로 될 수 있으랴. 만사는 다만 반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된다. 짧은 십사자의 문구가 수많은 사람의 꿈을 깨웠습니다. 특히 이 반이라는 글자는 더욱 심오한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반은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편안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반은 속세와 선, 반은 운명에 맡기고, 반은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으며, 반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고, 반은 멍청한 듯 살아갑니다. 인생은 10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뒤돌아보면 그 반 속에 얼마나 많은 달고 쓴 인생의 맛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책, 그림, 음악, 바둑, 시, 술, 꽃, 과거에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모두 달라져 밥,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가 되었다. 모든 사람은 속세를 떠나 우아함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속세를 떠난 후엔 고독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속세로 돌아오면 비로소 연기 나는 부엌과 동행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대학에 가지 입학한 서울대 신입생이 등록처에서 한 노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짐 좀 봐주세요. 저는 등록하러 가야 해서요. 말을 마친 후 학생은 떠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그 노인은 등록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입학식에서 학생은 그 노인이 강당의 연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그 노인은 바로 유명한 학자인 김 씨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학문의 거장이었지만 마치 이웃의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소탈했고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10년을 유학했음에도 그의 모습은 전혀 서구적이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그는 항상 검소한 옷을 입고 세 끼의 소박한 식사를 했으며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그는 국학의 대가, 학계의 태산, 국보라는 3가지 칭호를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이를 여러 차례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칭호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거품을 씻어내니 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 순학은 이 장면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참선을 꼭 시원하고 고요한 산수 속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마음속에 헛된 생각과 잡념이 없다면 어디든 청량한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고 즉시 시를 지었습니다. 잠복더위에 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그늘이 없어도 괜찮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산수경치가 필요하지 않다. 마음속의 불길이 꺼지면 스스로 시원해진다. 조용한 곳에서 세상의 떠들썩함을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무한한 광활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마도 내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삶의 방식일 것이다. 물이 깊은 강은 대개 고요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소란과 유혹에 맞서 우리는 도망치지 말고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 복잡한 일들은 문 밖에 두고 마음속은 맑게 유지하라. 만물을 고요히 바라보면 모두 자연스럽게 만족할 수 있으며 인생도 고요해야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길이 막막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상황에 맡기고 편안히 받아들이면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곳이 없다. 인생은 멀고도 험난하다. 만약 모든 일에서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스스로 괴로움의 굴레에 빠질 것이다. 모든 것을 인연과 마음에 맡긴다면 여유롭고 편안한 즐거움이 더해진다. 진정한 지혜자는 사심이 없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가난해도 평온하며 맞서 싸워도 여유롭습니다. 일생의 모든 일과 감정도 인연에 맡기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자 생활 방식입니다. 이는 인생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면 받아들이고 가면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이치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머물고 없으면 떠난다. 맑은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남은 인생은 소중하니 억지로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며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마음을 편히 하라. 네 번째, 세상의 소문과 험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 씨는 편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상가는 귀가 멀어야 한다. 이 말은 타당합니다. 귀가 멀지 않으면 외부의 소란스러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머릿속이 평온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은 공정하지 않으며 편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1980년대 김 씨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그는 변함없이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기자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조용히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김 씨의 행동은 많은 사람의 불만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만한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그런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아내 문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대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학문에 몰두하고 싶어 했습니다. 외부에서 그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김 씨는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연구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금과 동서를 아우르는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칭찬은 당신을 더 뛰어나게 만들지 못하고 비난은 당신을 하찮게 만들지 않는다.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하고 칭찬과 비난은 남에게 맡겨라.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말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개인의 수양을 반영합니다. 말이 화를 부르고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릅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얻는 것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행동은 신중히 한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반성하고 한가할 때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말은 적을수록 귀하고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은 말이 없지만 만물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깊은 물은 소리 내지 않고 안정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모든 것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세의 사람들은 조급하지만 나는 혼자 어리둥절하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을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리석음도 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생계를 위해 여러 번 김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운 좋게도 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지연과 함께 신할머니를 철저히 놀려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할머니는 자신이 조롱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즐겁게 웃으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혜원과 지연의 장난에 맞춰 연극에 동참했고 스스로를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노신은 소처럼 많이 먹고 돼지도 그냥 먹는다. 이 말을 하며 눈을 크게 뜨고 볼을 부풀려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신할머니는 자신이 가져온 과일과 채소가 대가족에겐 별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답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두를 즐겁게 했고 스스로도 위로받았습니다. 이는 정말 현명하고도 유쾌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기 어렵고 나의 어리석음을 읽으면 그 속에서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되고 일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기회를 잃기 쉽습니다. 결국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듯이 위대한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다. 인생은 절반은 하늘과 땅에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인간 세상에 맡긴다. 한 사람의 일생은 절반은 성장하고 절반은 늙어간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자 사람이 살아가는 지침이다. 예로부터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이라는 글자를 깨달으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도 완전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꽃이 피듯 여러분의 삶도 늘 의미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절반은 연기처럼 평범한 삶, 절반은 맑고 고요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꽃이 만개하면 시들고 달이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운다. 완벽함 뒤에는 시들고 부족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늘 반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술은 반쯤 취했을 때가 가장 좋고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말은 반쯤만 나누고 일은 반쯤만 해라. 말과 행동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진정한 맛을 잃게 된다. 고통과 기쁨은 얽히고 설켜 서로 반씩 나누어지는 법이다. 이 반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절반은 그리움, 절반은 잊음입니다.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지만 서로를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친구다. 가끔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살짝 그리워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친구라 말하지만 권력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아첨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절벽 위의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 속의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낫습니다. 왕증기 선생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모습, 그것이 집이고 집은 언제나 영원한 안식처이다. 가족이 있기에 세상은 따뜻하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집니다. 집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님과 하인을 위해 오이를 심어 신선한 물을 제공하라.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차와 술을 즐기며 살아가라.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아침 해와 함께 일어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바쁘고 고된 날에는 가족의 미소를 보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이는 절반은 타고난 재능, 절반은 양육입니다. 너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초대를 받고 기쁘게 이 세상에 내려왔다. 우리 가족의 품에 안겨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한 폭의 그림 같다. 모든 아이는 각자 다른 꽃을 피울 씨앗입니다. 어떤 꽃은 금방 피어나 화려하게 만개하지만 어떤 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천천히 피어납니다.
다른 아이들이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가 좋은 씨앗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믿고 꽃이 피기를 조용히 기다리세요. 어쩌면 당신의 아이는 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늘을 찌를 큰 나무가 되도록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은 절반은 운, 절반은 노력이다. 이나모리 가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실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습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오직 월급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결국 평범함에 갇히고 맙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다 보면 하늘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절반은 천사, 절반은 악마이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최고의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돈이 생명을 구할 때는 천사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목숨을 잃을 때는 악마가 됩니다. 정상적인 필요를 충족할 때는 천사지만 욕망이 부풀어 오를 때는 악마로 변합니다.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야 합니다. 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행복은 절반은 노력, 절반은 운명이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을 마시고 배가 고플 때 밥 한 끼를 먹는 것. 남들이 마시는 비싼 음료나 호화로운 음식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미소를 띠고 열심히 노력하며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의 음식을 스스로 집어 먹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대신 먹여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꿈은 절반은 용기, 절반은 환상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걷다가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꿈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꿈은 늘 멀리 있고 어렴풋이 보일 뿐입니다. 어쩌면 평생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푸른 하늘을 향한 갈망이 있기에 독수리는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비록 평생을 날아도 하늘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꿈의 진정한 의미는 첫걸음을 내딛고 꿈을 향해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꿈꾸기만 하고 헛된 상상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절반은 연기, 절반은 고요한 기쁨이다. 삶은 언제나 장작불, 쌀, 기름, 소금, 그리고 냄비와 그릇이 어우러진 연기 나는 부엌의 냄새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고요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베란다의 화분, 화분 속에서 피어나는 꽃향기, 침대 머리맡에 쌓인 책 속의 먼 여행, 벽에 걸린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책 한 권, 그림 한 점, 차 한 잔, 밥 한 끼,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닿는 곳. 모두가 푸른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발견할 작은 씨앗이 부족할 뿐입니다. 인생은 절반은 어리석음, 절반은 깨달음이다. 정판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해지기는 어렵고 어리석은 척하기는 더 어렵다. 똑똑함에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 수 물러서고 한 걸음 양보하면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리석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며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깨달음을 마음속에 담고
어리석음을 경험하며 인생은 깨달음 속에서 어리석고 어리석음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인생은 어디에서나 풍경이 됩니다. 서울봉은사에는 이런 대련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뜻대로만 흘러가겠는가? 모든 일은 그저 절반쯤 만족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려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은 약간 취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절반이면 이미 충분히 완벽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